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강박증과 강박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약 2주가 약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여기 시간으로 엊그제 귀국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기 전에 오랜만에 서울에 갔어요. 가서 이제 광화문 쪽에 있는 그 대형 서점에 오랜만에 갔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가서 서점에서 쭉 보다가 책을 좀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그 눈에 좀 띄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책인데 나는 강박증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일본인 분이 지으셨어요. 이제 스스미 료지로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근데 요게 조금 강박장애에 대한 그 책들 중에서 제가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비교했을 때 좀 특징이 많더라고요. 네. 강박장애는 일단은 이제 다른 정신질환,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랑 비슷한 점도 많은데,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가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달 전에 뭐 어떤 일을 겪었다, 안 좋은 일을, 또 슬픈 일이 있었다, 이게 좀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럴 때 이제 좀 그렇게 좀 우울증이 드러난다, 이렇게 좀 본인이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본인을 좀 돌보고, 뭐 필요하면 약도 먹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강박증은 사실 어디서 왔는지도 좀 불분명할 때도 많고,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하면서 좀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갔을지, 이런 게 조금 다른 질환에 비해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질환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박증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고, 심할 때는 기진맥진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뭐랄까 절망감도 느끼고, 좀 뭐랄까 삶이 피폐해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어려워하시고, 뭐 가끔은 자기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지금 저는 여러분께 좀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박증도 조아릴 수 있고, 충분히 또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오히려 큰 어떤 좋은 어떤 소스와 뭐랄까 값진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조금 하루하루 잘 노하우를 쌓아 나가시면서 조금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저자의 그 경험, 삶의 그 어떤 경험, 살아왔던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는 서점을 운영하셨고, 그 다음에는 학교 경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다시 이제 학교로 교사로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분인데, 원래는 이제 교사로 일을 하실 때에는 그게 이제 강박증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자신의 그런 증세가.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뭐 칠판에 이제 그 글을 막 분필로 쓰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냥 쓰고 지우고를 반복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오타나 뭐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봐 그냥 되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속도가 느려지고, 또 오타가 진짜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내용이 좀 틀렸거나. 그럼 그냥 지우고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되는데, 애들한테 이거를 A가 아니고 B예요, 이 말을, 같은 말을 막 세네 번 이상씩 하니까 애들이 좀 막 질리는 거죠, 학생들도. 그리고 이분도 좀 그런 게 괴롭고, 뭐 프린트물을 나눠줘도 뭐 오타가 있을까봐 막 뭐 여러 번 확인하고, 인쇄물을 뭐
해도 작은 어떤 가끔 잉크방울 같은 게 번질 때 있잖아요. 인쇄할 때.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 거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다시 막 처음부터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너무 힘들고 해서 지쳐서 일을 이제 그만둡니다. 하고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서점을 운영해요. 서점. 본인이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서점이라고 해서도 뭐 그 증세가 낫지는 않으니까 약간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뭐 너 어제 이거 했어? 그런데 그 이제 학생이 네 이러면 아 너 지금 네라고 한 거야? 아 맞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번 막 하니까 이 아르바이트 학생도 막 이제 지치고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분도 좀 괴로워지고 어디다 책을 뭐 배송해도 뭐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 책이 가는 곳이 막 그것도 막 여러 번씩 막 확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무렵에 이제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증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병원에 이제 내방을 해서 강박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약도 먹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했지만 이분은 결국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본인의 노하우를 본인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강박증에 이제 맞서서 그거를 좀 제가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정보와 지식 같은 게 지금 또 많이 갖춰졌고 마음의 어떤 힘도 많이 생긴 상태다 해서 자기는 충분히 치료가 됐다고 믿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증이란 거는 그 메커니즘이 그렇잖아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어떤 그 선행사고가 있죠. 선행사고 자극 예를 들면 이제 밤에 뭐 2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큰 걸 이제 묶어서 밖에 버린다. 큰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그게 선행사고인데 가는 동안 이제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생기죠. 그걸 이제 침입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뭐. 혹시 그 쓰레기통 25리터 그 안에 너 중요한 거 잘못 버린 거 아니야? 빨리 확인해봐. 이런 거. 거기에 너 시계, 손목시계 같은 거 혹시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너 핸드폰이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쓰레기통 앞에 서서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냥 다시 다 꼭 뒤집어 파서 막 또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선행 자극이 있고 거기에 따른 속삭임, 그 침입 사고가 딱 들러붙으면 이게 굉장히 강하게 결착돼 가지고 쉽게 떼놓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메커니즘은 그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박장애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죠. 첫 번째는 이제 오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떤 미신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 증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다가도 충분히 했는 한 순간에 이게 4번 확인했다. 아 이러면 또 나는 숫자 4가 싫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다가 또 뭐 싫어하는 숫자만큼 확인하면 또 더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무튼 크게 이런 세 가지 타입인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학교나 직장에 갈 때 그것 때문에 괜히 지각도 하고 일어난 시간은 굉장히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대표적인 저기 사람이 누구죠? 영화 에이비에이터 거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아마 2005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실제 인물이 하워드 휴즈라는 그 사람이죠. 이제 그분이 굉장히 미국의 어떤 부자였는데 그분도 이제 강박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떤 부하 직원한테 뭔가 지시하고 명령을 내릴 때 같은 어떤 지시를 33번 내려야만 그게 좀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33. 그 당시로서는 이 강박증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치료법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끝에 조금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책의 이 저자가 소개하는 치료법은 무엇인가?
많은 게 좀 소개됐어요. 재밌는 중간중간에 아하 맞아 막 이런 거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는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크게 네 가지만 좀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분이 소개한 첫 번째 내용은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어떤 이런 자극이 있고 선행 자극이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강박증적인 속삭임이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금 그 제가 얘기하던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쓰레기 그 봉투 안에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삭임이 나는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이제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시간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또 공간적인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다른 거리도 생각나시면은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거리두기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있는 내 모습을 마치 어떤 영화 속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해도 조금 이제 뭔가가 좀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적인 거리두기는 뭐냐면 어떤 이런 강박적인 사고가 침입했을 때 바로 그걸 행동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선행 사고에 대해서 강박적인 속삭임이 딱 결착된다고 했잖아요. 강하게. 이 사이에 어떤 틈이 필요하잖아요. 틈이 많으면 좀 유연해지잖아요.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시간을 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토피 환자가 그 가려우니까 막 긁잖아요. 여기도 긁고 여기도 긁고. 근데 어떻게 되죠? 긁고 나면 잠깐은 그 순간은 시원한데 더 가려워지죠. 그래서 그럼 더 세게 긁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간지러우니까 더 세게 긁고 이러다 어떻게 돼요? 막 피가 나고 막 더 막 빨개지고 심해지잖아요.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강박증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려워도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귀찮고 신경이 쓰여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이게 어떤 그런 속삭임이 스르륵 나간다는 거예요. 시간두기. 이게 이제 시간두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진짜 물리적인 공간두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앞에 서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물리적인 거리두기라는 측면에서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그냥 쓰레기 버리고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서 생겼던 그런 느낌과 생각들과 그 실제 장소로부터 그냥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게 이제 거리두기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그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강박증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이 이제 실제 그 책들 제목도 막 소개를 해줘요. 다른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이 요점은 이거고 이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분 읽은 책 중에서 제목이 체험에 근거한 강박장애 극복을 위한 35가지 철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그 요점을 자기화시켜서 자기만의 4대 원칙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목적에 대한 그 말인데 이게 뭐냐면 원칙인데 강박장애는 멈추면 낫지만 멈추지 못하면 낫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토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결국은 자꾸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이 나서 그거를 하면은 순간은 시원하고 좋은데 이렇게 점점 심해지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치료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불길이 조그만 불길이 있을 때 거기다 자꾸 기름을
견디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 그런 패턴에서 그걸 차단하고 하면서 거기서 나야만 결국 이제 치료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많은 강박증 환자분들이 꿈꾸는 목표지만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지금 당장 와닿지 않고 좀 약간 이상적으로만 들릴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장기 목표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상황에 있지만 어떤 뭐 마음의 힘도 좀 추스리시고 좋은 경험과 좋은 정보 같은 걸 많이 얻으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이쪽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강박증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 강박증적인 그 사고와 행동의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도 아주 낮은 경도부터 점점 중증으로 가는 레벨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 레벨에서 그러니까 요 레벨에 있는 강박증적인 행동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A, B, C, D, E 다섯 가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이런 식의 좀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레벨에 있는 나머지 B, C, D, E 얘네들도 자동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취심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당장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조금씩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창문을 제대로 안 닫은 것 같다. 뭐 그런 류의 강박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목표를 조금씩 세우세요. 내가 지금 10번 이상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5번만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게 되면 3번, 3번만. 그러면 그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이하로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성취심을 느끼면은 굉장히 어떤 좀 이런 그 루프 있잖아요. 그 아까 그 선행 자극과 그 결착되는 침입 사고와의 이런 결착 관계 이 다이나믹스에서 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요. 그런 성취를 하면.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목표를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분의 4대 원칙 첫 번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면 낫지만 멈추지 못하면 낫지 않는다. 강박장애는. 두 번째는 이제 강박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 이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주면서 좀 아토피 증세가 가라앉는 것을 자연히 이제 긁지 않으면 가라앉는 것처럼 시간을 둔다. 예. 세 번째는 상식적 또 경험적 직감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당연한데 이제 좀 그런 순간에 막 강박증적인 그런 사고가 막 침투할 때 이 말을 좀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예, 또 나의 경험에 의하면 또 직감적으로 나의 직감을 믿자.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걱정을 줄이려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완벽한 증거 수집보다는 어느 정도, 요 선만 내가 요 정도의 어떤 직감, 증거, 논리, 생각만 된다면 it's okay.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바꾸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강박관념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강박증적인 요소, 강박증적 기질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럼 정신건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근데 프로이드가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히스테리, 그리고 약간의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런 기질적인 요소는 조금씩은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커지면 이제 강박증이 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박관념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좀 지금보다 줄여 나가거나 좀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된다. 나는 원래
그 정도는 갖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게 또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징크스라고 해요. 징크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기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다만 이제 강박증 수준까지 아직 안 올라온 이제 사람들일 뿐이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원칙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신의 유연성과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좀 그 강박증에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분이 이제 세 번째로 제안한 방법은 포커싱이라는 게 포커싱. 이건 근데 그 예전에 제가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 IFS, 그러니까 내면 가족 치료 체계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IFS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포커싱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많은 그 정신적, 심리적 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가족, 그 여러 명의 가족들처럼. 그래서 그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 근데 이제 강박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존재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싱이 얘기하는 거는 그 파트에 대해서 마치 무슨 뭐 적처럼 여기거나 무슨 뭐 악마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존중과 호기심을 갖고 그 파트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전철 타고 학교나 무슨 직장에 가실 때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호기심과 존중을 갖고, 야, 너는 어떻게 생겼니?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어? 오늘도 또 나한테 속삭일 거야? 너는 오늘 어디 좀 머물 데가 있니? 그러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 줄래?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걱정 안 해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된 것도 있고 IFS 티어리인데 이거는 근데 강박증뿐만 아니라 뭐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파트들,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서의 파트들을 너 잠깐 비켜봐, 일단 비켜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뭘 향해 가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참 자아가 있어요. The self, 참 자아를 향해서 가서 그 존재에게 이제 의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녹화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태핑이다. 태핑. 이제 태핑은 영어로 이제 두드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박 사고나 불안감이 올 때 몸의 한 부분을 태핑 두드리면 그쪽으로 생각과 어떤 그 의식이 전환되면서 마치 우리 그런 어떤 침입 사고와 이런 강박증적인 사고로 막 이렇게 좀 혼돈스러웠던 의식이 조금 다시 전환되면서 정돈된다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저 태핑까지 해서 네 가지 이분이 이제 제시한 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가장 좀 이 많은 방법 중에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이 네 가지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책의 마지막에 그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작은 한 걸음은 대약진을 위한 첫 출발,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강박증에 대한 그 감을 좀 잡으라는 거예요. 강박증의 특징과 어떤 이런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강박증의 증세의 특징들. 그러다 보면 어떤 감이 생겨서 또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책들이라든가 주변의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가 제안들 그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그 기초 위에 자기만의 어떤 그 강박증을 위한 치료법들을 좀 이렇게 빌드업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초반에는 공통적인 게 많아서 그런 거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어떤 치료법이 맞고 어떤 치료법은 별로 안 맞고 이걸 이제 좀 추려가면서
또 자기만의 또 방법도 생길 수 있고 그러던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 자기만의 치료 패키지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내면에서 이제 만추라 같은 게 생겨요. 만추라. 예를 들면 이제 강박증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막 있죠.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봐야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강박증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 만추라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만의 치료법을 만드시면서 주체적으로 이제 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자신감도 많게 다시 크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풍성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